다음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배현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우리 통일부가 65개 이제 북한 사이트를 개방을 추진하면서 실은 그 사이트에 대한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묻지마로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드렸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그 중에 하나의 사이트를 제가 예로 아까 보여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도 김씨 3부자에 대한 대단한 선전과 그리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홍보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 웹사이트를 하고 있는 그 북한 노동당 부서의 그 접속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금 같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를. 놀랍게도 이메일과 전화번호, 심지어 팩스번호, 우편 주소까지 모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남북 교류 협력법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이나 어떤 기관을 접촉할 때 반드시 어떤 통로로든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장관님. 허가제 아닙니다. 그걸 신고제로 지금 완화하려고 추진하고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제입니까? 그런데 이거 그럼 폐지하려고 지금 개정 추진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해 왔던 것을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허가제처럼 운영해온 걸 어쨌든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열린민주주의라고 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사회가 열린민주주의.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의원님 말씀처럼 혹은 우리 아동 청소년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호기심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에 뭘 보내거나 접속하거나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이거 통일부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네. 아니 제 질문에만 일단 응답을 해주세요. 예. 선동에 속을 수 있으니까 눈을 가려야 한다 하는 건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라요. 우리 국민이 그런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보고 접촉했을 때 이것을 통일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열고 있으시는 우리 겁니다. 국민의 성숙한 그리고 최고의 고도의 그런 교육 수준과 판단 의식으로 볼 때 민주 시민으로서 그런 분별력을 맞습니다. 가지고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20일에요. 지난 2017년 중국에 우리나라의 그 휴민트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징역 20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실은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를테면 꼭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산업 스파이라던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외통위에서 큰 화제로 지금 논란이 됐었던 우리 쿠팡 해킹 사건이라던가 언제든지 우리 정치와 경제,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라는 우리를 적대적 국가라고 명시하는 이 존재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이 이제까지요, 2025년 한 해에만 3조 원의 가상화폐를 해킹을 통해 탈취하고 2023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서 1000기가의 정보를 탈취하고 2022년에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방산업체 10곳을 해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북한이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아무렇게나 접촉해서 우리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게끔 하는 이 통로를 통일부가 준비 없이 여셔도 괜찮겠습니까? 실정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으로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일단 열고 후속 처리는 방통위가 마치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죠. 우리 그러면 국민을 감시 통일부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제적으로 동독과 서독을 제가 비유해드렸는데 저쪽은 열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열면 된다. 그럼 응답이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서 통일부라는 부처를 운영하게 해서 정동영 장관님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개방해서 국민들이 얻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지 말고요. 국민을 보호하셔야 되는데요. 장관님께서 그러면 지금 역할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님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예, 북한도 국민의힘의 민주주의를 권영세 주창합니다. 의원님이 조선 민주주의 국민의힘도- 인민공화국이죠.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아닙니다.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무조건 하신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시기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통일부가 이것을 담보해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이행하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이행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준비해서 저희
저희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통일부가 이것을 개방하는데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김기용 의원님께서 영화 등급제 말씀을 하셔서 그거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 등급제는 이제 몰입, 자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선정성이라든가 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이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그런 영상물 등급제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저희 정책 검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김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건 의원님께서 알아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동의합니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라도 아는 데까지는 준비해야겠죠. 뭐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왜 하필 한국일까? 우리는 어긴 게 없는데 그리고 미국은 지금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을 통과하지 시키지 않은 게 우리는 어긴 게 아닌데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올린 것은 뭐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한국을 본보기로 보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말을 못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루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호들갑을 떨고 미국에게 당황함을 보이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왔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어려움을 알지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가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나가니까 한국의 무역 담당자들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다. 미국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협박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거 알겠는데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타코란 말씀 아시죠?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네. 예,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란 말입니다. 포버스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28차례를 치킨 아웃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금까지 치니까 50차례 뻥카를 날린 겁니다. 한국한테는 자꾸 먹히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동양 척식회사 아십니까? 네. 어떤 회사인데죠? 일제 때 있었. 예, 일제 때 우리 자본과 영토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동인도 회사를 한국에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쿠팡을 보니까 동양 척식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90% 다 벌어가면서 사실 이 인프라를 깔 때는 테크 기업이지만 저는 쿠팡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육체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봐 주십시오. 시각자료.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망할 뻔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얼마나 물은지 한번 보십시오. 징벌금만 7조 4천억이고요. 단체 소송에 물어준 게 각각 1조씩 2조입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하잖아요. 옆에 보십시오. 캐피탈본 유명한 미국 은행입니다. 아시죠? 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물어냈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는 입법부를 건드리더니 이제는 또 사법부를 건드려요. 동양 척식회사 아닙니까? 제이미슨 그레어가 누굽니까? 큰 로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도 쿠팡이 지금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은 쿠팡을 또 띄워줍니다. 한국 큰일 났다. 제가 아는 한 트럼프는 쿠팡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러터닉이나 그리어나 숟가락 얹는 겁니다.
투자에만 관심이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쿠팡한테는 우리 주권이 달린 거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처하시면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여기서 야당과 일부 야당과 언론이 쿠팡을 계속 키워주는 형국입니다. 제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국무총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예를 저는 외교부에서 준비하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쿠팡은 분명히 사법 주권의 문제고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나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동양 척식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악질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 두 가지 이슈 모두 김준영 의원님의 아주 결의에 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것들이 사안에 따라서 외교 이슈인가 또는 외교 이슈가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고 또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됐건 강경 대처를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아까 우리 배현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관련 자료와 함께 정확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님, 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해찬 전 이제 총리께서 이제 석을 하셨는데 혹시 북한 측에서 조문을 하겠다거나 혹은 조전을 보내겠다거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게 있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전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에 1월 10일 날 침투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뭐 즉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국방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보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 혐의가 인정이 됐고 윤석열, 김용현하고 공모해가지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금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무인 비행체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무인 비행체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국가수사본부 지금 이제 군경 합동 수사본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지금 뭐 날마다 이렇게 파악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요, 뭐 수사야 진행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항공안전법상 보니까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에서 무인 자유기구 비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작년 말 12월 달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무인 자유기구는 우리가 이제 비행 금지를 시켰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무인 비행 장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에서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거나 하는 식의 어떤 대응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유사한 그런 이제 일종의 대북
뭐 이렇게 비상 상황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무인 비행 장치에 대한 명시적인 지금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긴 한데 통일부가 관련해서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등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범부처적으로 요 무인 자유기구 비행 금지 법안의 실제 시행을 할 때 좀 요 무인 비행 장치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마련 되어야 관련 산업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산업도 진흥하면서 동시에 이런 위험도 제거하는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이 무인기 이 비행에 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손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을 날리려는 시도, 날리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기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하게 그 처벌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좀 더 여쭤볼 텐데요. 핵잠 관련해서 콜비 지금 국방부 차관이 온다는 게 이번 핵잠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긴 시간 대담을 나눴는데 그때는 그 원칙적으로 양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핵잠도 포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이재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근정치 덕컴평 어정무실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장관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 제외 공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도 효율을 고려해서 거점 공간 위주로 역량 재편을 하겠다고 하셨죠. 해외 공간이 우리나라 기업과 문화의 세계적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 재편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 가지 분야에서 거점 공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문화 공공 외교 거점 공간, 두 번째가 수출 수주 과학기술 거점 공간,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 협력 거점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그 해외를 다녀보고 또 많은 교민들을 만나보면 지속적으로 제게 미는 중의 하나가 영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이 너무 멀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콜로라도주 기억나시죠? 우리 교민이 5만 명 되는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왕복 한 2,400km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겁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간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다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간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아시죠? 태국의 치앙마이나 호주 퍼스나 필리핀의 앙헬레스 그리고 멕시코에도 이런 분간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 공간 재편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공간을 거점 공간화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방만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공간 수를 늘렸던 것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더 많은 영사관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영사협력원 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니 공간 비슷하게 해서 출장도 가고 가는데 그 별 효과적으로
영사 업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회 연사 제도도 있고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의 영사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다 많이 개설하고 영사과 업무를 할 수 있으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저희들의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또 효율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편하실 때 성과 중심 재편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타부처 파견직 또는 타부처 외 사무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 고이카를 비롯해서 좀 어떤 업무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좀 협력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역할을 조정해서 이번 재편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모든 부처가 협조해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많은 그 사무소 중에 중첩되거나 불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몇 군데 지금 영사 업무 접근성이 좀 미비한 곳이 너도 곳이 넘는데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외교부 예산을 올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3조 얼마인데 사업 2조 얼마 빼버리면 그래서 이거 예산을 대폭 좀 늘려서 좀 이번 차제에 이런 영사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진심으로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교관들이 외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희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관세 협상 MOU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관이 아니고 국민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헌법 58조에는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안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정부가 많은 돈을 쓰려 그러면 그거는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거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국회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맺은 MOU에 따르면 수백조 원의 세금을 사용해야만 되는 합의를 지금 해온 겁니다. 근데 그 MOU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1항부터 한 34항까지는 나는 조약이야 이렇게 써 있다가 35항에 근데 난 조약이 아니야. 한 조항에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장관님께서 와서 그렇게 나는 조약이 아니라고 한 조항에 써 있으니까 이건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합의가 우리가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 법적 구속력을 떠나서 이거를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담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는 국회 동의를 받는 것,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정부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경제, 재정, 산업, 고용 역량을 포함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재원 조달 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은 뭔지, 이행에 필요한 법률 재개정 사항은 뭔지, 이런 거를 다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이 수백조 원이 나가면 우리 지금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 공동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청년들의 직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 소위 말해서 비준 절차를 회피하고, 그다음에 특별법만 제시해서 특별법안에 대해서 그냥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이 돈을 쓰겠다? 저는 그거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 동의 방안을 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피해서 그냥 숨기고 그냥 이 수백조 원을 쓰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조약이 아니고 구속력이 없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 의회 절차를 가지 않았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EU 말씀을 하셨는데, EU도 지금 유로피언 파라먼트 EU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MOU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2개의 입법에 대한 승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MOU를 다시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면, 밟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의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또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에 봐서도 이것을 다시 처음으로 MOU를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논란 자체를 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와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자, 그러면 보충 질의가 다 끝났고 이제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현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이요. 예, 정동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좀 옮겨보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좀 구체적인 걸 쭉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도 북한의 핵물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변의 플루토늄, 또 영변과 구성 등등의 우라늄 등. 그래서 비핵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10년 넘게, 20년 넘게 CBID 완전한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게 종교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입각해서
우선 늘어나고 있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다 하는 문제의식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걸 이제 핵 군축 협상 추진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은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협상에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논평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최근에 미국이 NSS 국가 전략 보고서 또 NDS 국가 방위 보고서, 국방 보고서 등등에서 이 비핵화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방위 지침 백서에서 또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같이 어쨌든 북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북미 관계의 산물인데 이 같은 정세와 전략 변화를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당장 진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걸 이유로 대화와 교류 협력 이런 거를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주저한다면은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면 악화됐지 또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힘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비핵화를 내세우는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을 했을 때가 가장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을 때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기웅 의원님 하시고 윤호덕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우리 재해동부 청장님한테 딴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뭐 동포들도 오지만 이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해 보면은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도 하고 임대주택도 하고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네. 이제 현재 재해동포들 들어왔을 때 특별법으로 뭐 지금 사할인이나 뭐 과거에 뭐 고려인 동포 같은 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재해동포 중에서 긴급히 이제 들어오게 돼서 뭐 당장 취업이나 것도 어렵고 생활에 좀 생계비 같은 게 어렵다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 제정 제도 이게 좀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법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법무부나 이런 곳하고 했더니 갈등이 좀 있으십니까? 그 관련해서? 그 부분과의 갈등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예전에는 나가던 분위기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귀환하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포 인재 유치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을 위한 제도가 좀 미비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위급 상황, 위난 상황으로 들어오고 위난 상황에 대한 동포들도 지금 위난 상황에 대한 동포 지원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직 좀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은 이것을 좀 안정적인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이 국내 정착 지원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예산 결산하다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해 드려도 제도적으로 잘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차제에 분명히 필요한 영역인데 그럼 법무부랑 재해동포청이랑 어쨌든 해서 급하게 위난 상황에서 들어온 동포들에게 당분간 뭐 1년이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 어떤 걸 제공하는 건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법도 필요한 말인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 입장은 이제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정착 체류 자격 문제, 예, 그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이제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정착시키는 또 업무는 글쎄, 단속하는 부서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포 부분의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은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이 국내외 재외동포 간의 연관관계도 그렇고요. 동포 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계부 장관님, 저는 한국 캄보디아 의원 친선 협회의 우리 쪽 회장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스캠 범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무려 504명이 납치 강금으로 이렇게 신고가 됐고 2024년에는 220명.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경찰이 구조한 게 209명이 이제 구조됐고 또 자진 이탈한 사람이 277명이고 또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근데 아직 2024년에 신고된 것 중에 10명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7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88명이 캄보디아에서 신체와 생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는 최근 경찰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범죄 피의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강제 송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228명을 이제 강제 송환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게 감금된 거, 납치 감금돼서 신고한 사람하고 얼마나 겹치냐라고 하는 걸 외교부에 이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1명이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감금된 사람이 신고한 사람하고 강제로 송환한 사람하고 딱 11명으로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92%가 범죄 피의자하고는 관계없이 이를테면 사기 취업을 가려고 했던 선의의 사람들이 감금된 거라는 그런 통계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빨리 찾아내야죠. 이분들 아직도 8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네, 저희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 스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그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 이걸 즉각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그러한 문제 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평생 외교랑 국제 정치를 공부했는데요. 때로는 말하는 게 외교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외교 맞죠? 두 분 장관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근데 최근 좀 바뀐 것 같아요. 할 말을 해야 되는 외교 두 가지 하고 안 했으면 하는 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북한 물론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자꾸 유예 문제가 큰 계기가 될 수 있죠. 저는 뭐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규모로 북한에게 위협을 주는 거는 미룰 수 있다. 대대별로 나눠서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님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남북 평화 공존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로서는 이 한미연합훈련의 원래 취지에 맞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NDS 아까 말씀한 NDS에서 북한 억지 책임은 한국에게 있고 미국은 돕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자율성을 더 발휘해야 되면 이 유엔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원래 자기 일이나 하지 계속 내정을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왜냐하면 미국 NDS가 그렇게 얘기했고 유엔사가 근본적으로 유엔과 관련 없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하지 않는 부분 좀 더 중요한데요. 비핵화 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은 저도 비핵화 바랍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좀 말 안 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 외교부 장관님? 저요. 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이기 때문에 알아요. 쟤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되겠냐고. 안 한다가 아니라 뒤에 놓고 한다는데 자꾸 메시지 관리가 안 돼서 안보실장님하고 외교장님은 자꾸 비핵화가 뭔가 이걸 얘기 안 하면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한미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일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이 무인기가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물타기로 보이는데 핑계거리인데 엄중한 상황이라 했는데 바로 뭐 안보실장님이 안 계시지만 북한도 보내고 사고 안 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얘기를 좀 침묵하는 게 외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분만 더 주시면 다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는 이 고위 관계자가 뭐 청와대 발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 출신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게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초기에 네. 있었던 것하고 그 후에 거기에 참가하는 국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국제기구 아닙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종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 한국의 내 국내에 있는 위원회처럼 만들겠다는 것에 한국이 그것도 돈을 내가면서 절대로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로키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이 위원회가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겠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의 참여와 역할도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정시대 금평 어정무실 국회의장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미심의의 차단을 요청하고, 두 번째, 방미심의가 이를 심의 의결하여 세 번째, 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차단을 해제할 때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방미심의가 구성된다면 정책적으로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미심의는 늦어도 차주까지 위축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라도 방미심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본의원은 이제 북한 정보 개방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 정보 개방은 그 분야가 상이할 뿐 노태우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심지어 내란 수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해 오던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북한 정보 개방을 추진한 만큼 이제는 절차에 기대기보다 정보 차단의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법적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정부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감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통일부가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학대라는 국정과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통일부 국회 가방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법적 보호망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나갈 수 있는 합의를 거기 합의 내용 이거는 공동 성명에 양국 간에 앞으로 교역 규모를 갖다 3천억 불로 이제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을 갖고 있는 조약의 모든 내용을 갖춰놓고 거기에 그냥 끝에 이거는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놓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한다고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동의라든가 국민적인 검증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문제를 장관님이 생각하듯이 그냥 슬쩍 넘긴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 코멘트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먼저 가시네. 없다는 것이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MOU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지는 내용은 그때그때 특별법에 따라서 엄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국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제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많은 국민들은 제 입장에 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서 수백조 원의 우리 세금을 갖다 저렇게 쓰고 오는데 국회 동의도 안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필요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그 이행법을 국회에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동의 정도가 아니라 법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의원님의 지금 그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동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장관님의 동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은 제 생각엔 저하고도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핵잠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아마 작년 말 12월 달에 첫 번째 TF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이제 파트너인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 전쟁부, 에너지부 이렇게 세 개 부처 정도 이상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전쟁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방부 같은데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해놓고 아직 해제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그때 거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혹시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에너지부가 거두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국가도 아직도 해제를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계 부처들하고 협의하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것은 에너지부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핵무장을 할 의도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최근에 저희 국립외교원에 핵안보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경우에도 보니까 21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오커스 출범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공급 계획을 이제 받았는데 아직도 다 해결을 못했거든요. 아직도 상당 기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이 적어도 뭐 한 10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국방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직속으로 전담 조직이 꾸려져서 그 전문가들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적어도 한 10년 이렇게는 자기 전망을 세워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담 조직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이미 국방부에서 그 전담 조직 일부를 만들었고 외교부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 안보실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조직, 이것도 한번 관계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 아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추가 질의 그럼 하시고, 이재강 의원님하고 우리 홍기원 의원님, 또 추가 질의 하실 분, 우리 김건 의원님, 세 분이네. 그러면 지금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의원님,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구성된 이후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조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228명이 지금 소환됐잖아요. 최근에 소환된 73명은 대부분 이제 구속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여행 경보 조정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일부 지역 여행 경보 하향 조치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이제 한 달여가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지역,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도인 프놈펜은 2단계 여행 자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여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시아누코빌, 거기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출국 권고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가능하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 세 곳 중에 한 곳인 보코산 지역, 여기 이제 작년 8월에 우리 대학생이 사망했던 그곳이라서 금지 구역으로 묶였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거기는 국립공원이고 아주 유명한 여행 지역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여행 오는 곳인데 지금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고 있어요. 여행 금지 구역이 되려면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목숨이 위험하거나 신변이 위험한 곳이 여행 금지 구역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게 지금 여행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돼 있는데, 제가 친선협회 회장도 아닌데 저한테 계속 지금 동포들이 하소연합니다. 12월 4일 날 조정한 것만으로는 아직도 자기들은 너무도 힘들다.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 장관님, 그 12월 4일 이후에 특히 우리 경찰들 거기 추가 파견된 이후에 우리 국민 안전사고 또는 뭐 신변 위협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일부 미제 사건들이 아니, 있습니다. 과거의 미제 사건 아까 윤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건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안 하겠는데 그 이후에 단 한 건이라도 뭐 위험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알 일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랑 좀 협의를 할 텐데 장관님 관심 가지시고 물론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그러면 당연히 여행 경보 맞게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지 동포들 생각해서 합당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가능하면은 조속히 여행 경보 추가 하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강 의원님, 예, 3분 소심되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유엔사 백브리핑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유엔사 국방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DMZ 평화 법안이 정전 협정과 충돌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우리 이재강 의원님과 한정혜 의원님이 DMZ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생태, 문화, 관광, 역사 등등 학술 등등에 관해서는 DMZ 출입에 대해서 독자적인 우리의 영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나 그런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건 우리의 고유 입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건 간사님, 예, 우선 질의하시고, 예, 먼저 하시고. 그 PPT 좀 아까 그 동료 의원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이제 우리 입법부를 무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 말에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입법부를 무시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입법부를 존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팩시트 합의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내용인데 저기 뭐냐 하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 정부에서 저렇게 하신 거 맞죠? 네. 예.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뭐 미국하고 장관님도 협상 많이 하시지만 저도 많이 협상했는데 항상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상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입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장도 해줄 수 없다.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합의를 하셨죠? 왜 이 그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게 법이 만들어지도록 보장을 왜 하신 겁니까? 네, 무슨 근거,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하셨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우리 WTO의 내셔널 트리트먼트 MFN을 리피트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지난번에 우리 여당에서 좀 그 강행시켜서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의 입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저런 조항을 저는 왜 허락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게 MFN이든 뭐든 미국과 협상할 때 미국 사람들 절대 안 받는 조항인데 왜 우리는 그걸 받아주는 거죠? 당장 이렇게 우리한테 된 압력으로 나타날 게 뻔한데 플랫폼법 뭐 추진하면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입법 사항을 그 정부가 마음대로 가서 저렇게 합의를 해서 보장을 해주고 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아니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자적으로
밝힌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장관님, 저기 다자적으로 밝힌 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이 양자적인 압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양자 협상할 때는 미국은 절대 저런 규정 안 해주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해주나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렇게 우리 정부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 말대로 다 따르는 것처럼 저렇게 법안을 해오면서 저희는 그 협상에서도 항상 그렇지만은 그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예, 윤호덕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하십시오. 예, 3분간 하시죠. 예. 아니 외교부 장관님,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이제 무력 충돌을 가끔 하잖아요. 네, 이거를 양국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할 거예요? 아니면 뭐 분쟁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접경 지역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뭐 개념이 좀 그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양국 간에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걸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국경에서 뭐 조금씩 무력 충돌을 하는 거 정도를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위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외국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외교부에서 어떻게 그 발표라기보다 할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처음에는 전쟁으로 규정을 해서 말레이시아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화해 합의, 그다음에 휴전 합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것은 다소 국경 분쟁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여행 금지나 또는 그 여행 단계를 낮출 것이냐, 이것은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영배 간사님. 네, 통일부 장관님께 조금 저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엔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자료를 보니까 유엔사의 법무실장이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DMZ 이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정전협정의 조항이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남쪽 2km 쪽에 출입과 관련돼 있는 허가 권한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군사 충돌이나 적대 행위, 충돌,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던, 우리는 그때 이 사인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도 하지만 그 당사자들 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발효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거의 뭐 70년 이상, 80년이 이제 다 돼 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사의 독점적인 이런 이제 군사 분계선 2km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 자신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그 이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유엔사 사령관이 독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이게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좀 타당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원 취지하고 지금 한 80년 거의 가까이 지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조건에서 과연 이걸 법리적으로 그냥 유엔사가 저렇게 계속 옛날식 주장을 하는 거에만 이렇게 매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저도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엔사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60년대까지는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통제를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근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 말씀을 주시고 요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통일부에서 좀 요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제 방으로도 그렇고 우리 외통 위원님들한테 검토 의견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유엔사 참모의 이제 의견인데요. 우리 정부의 법제처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제처가 유엔사와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로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 입법 취지에 찬동한다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추가 질의 김건 간사님 또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김건 간사님, 예, 3분간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님, 아까 그 제외 공간 재창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관장들이 책임을 갖고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일할 공관장들이 많이 배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금방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곧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비핵화에 대해 좀 침묵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통일이라든가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외쳐야 결국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외치고 국제사회 입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통일부 장관께서 그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 이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오이사 조치 그 해제하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외교부 장관님께 묻습니다. 이게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 하에서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봐야 될 사안인가요? 그러면 검토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 장관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을 언급하신 겁니까? 아니 그건 옆에 계신 통일부 장관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지만은 궁극적인 목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2026년의 외교 목표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내는데 온 외교력을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검토를 해보고 이거 되는 건지 현재 체제에서 그다음에 뭔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좀 국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 없는 기대치를 높이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희망 고문만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부처 간에 좀 조율을 해서 이게 과연 되는 일인지 그렇게 하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닫는 거는 쉽지만 여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서 금강산 닫는 것보다 다시 재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도 해야 하고 어떤 길이 있는지 개별 관광 같은 것은 또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1분 쓰세요. 통일부 장관님, 지금 그 사이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박광자 씨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안보리 제재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국민들 희망 고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따져보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신변 보장은 관광객의 신변 보장은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이거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을 때 관광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송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다 안보리 제재에서 제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주무부처 안보리 제재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님은 아직 검토도 안 해봤다 그러는데, 그렇게 검토도 안 해본 상황에서 마구 지르시면 저는 그건 국민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님,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12월 15일자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의원님이 사임하시고 배현진 의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배현진입니다. 모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님께서는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원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영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여정활동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 방용성 민주평등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 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금 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심사 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 외교부 소관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및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교육 정의 규정의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둘째,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넷째, 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입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소개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 축조 심사 및 비용 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 제4항 단서 및 제79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 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정리 및 심사 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배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정안에서 통일교육 정의에 대해 평화적 통일이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통일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따라 정부 또한 통일 교육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 의식 함양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일교육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통일 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 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1문 1답으로 하고 주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의사진행관 하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좀 비통한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명하신 우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우리 수석 부의장께서 공무차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호찌민을 방문하셨었는데 23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싸늘한 그런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베트남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고위층, 그러니까 국가 주석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협조해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떠나오기 전날, 떠나오는 날이죠. 그날 저녁 때 외교부의 수석 차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 면담도 했고 국가 주석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면서 각별한 베트남 당국의 그런 애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협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베트남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호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 우리 당국 그리고 특히 최영삼 대사를 비롯해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그리고 권태한 호찌민 총영사 대리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우리 외교부 혹은 아니면 이제 영사관의 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에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지에 있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을 매우 잘 이루어 왔다는 점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현안 질의가 있을 텐데요. 한미 간에 확인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이 국익을 위한 그리고 한미 동맹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렇게 논의가 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김상욱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벤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협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리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또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그 소년보 목사건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우리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벤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 대사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셜 미디어 발표를 보면은 그런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좀 집중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벤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벤스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안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랄까 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그런데 그 같은 맥락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님 좀 답변 좀 빨리빨리 조금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외교부에 정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통상교섭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이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외교부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우리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외교부와 또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면 대사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올해 좀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행이 좀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뭐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사의 주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제휴공관 그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올해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에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로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벤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유연하게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트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국익 구성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원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죠? 네.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을 못하겠다고 좀 왔는데 왜 이걸 제출을 못하죠? 그게 그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 드리기가 외교 어려워서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하는 건가요? 그게 뭐 비밀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 사항이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이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럼 그동안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자는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한 받은 날짜가 언제죠? 13일입니다. 13일 날 받아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네.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당연히 보고 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죠.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은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가지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을 했다.
또 벤스 부통령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다 내용을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예,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그걸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상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지금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의원님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만은 미국 국내의 의사 결정 과정이 우리의 장관님 답변 좀 천천히 그렇게 막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간이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뭐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네, 제가 다시 한번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고 법안만 대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준 동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어프로브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로브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이걸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근데 설령 이것을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은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